보통 일반적으로 문화는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클래식 음악의 종주국은 어떤 나라인가요? 독일이나 프랑스나 영국, 이탈리아 뭐 이런 나라들이 있겠죠. 유럽에서 오래전부터 강대국이었던 뭐 이런 나라들이 이제 클래식 음악을 많이 발전시켰고 전 세계에 보급을 했는데요. 그런 나라들이 점점 클래식 음악을 안 해요. 사양 산업이 되고 있어요. 클래식 음악이라는 게. 근데 그동안 진짜 한 3, 40년 전부터 꾸준히 이제 클래식 음악을 공부했던 일본이나 중국이나 한국 쪽에서 클래식 음악이 굉장히 발전을 하고 또 인기를 끌게 되고,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는 서양의 그 클래식 음악의 종주국들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엄청난 기대를 걸고 있어요. 한국이 어떻게 보면 점점 세계의 중심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다 현명하게 사는 지혜, 명사에게 길을 묻고 답을 듣습니다. 가천 시그니처 교양 강좌 지성학 2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학기 지성학 운영 교수를 맡고 있는 유진영입니다. 네, 오늘도 스튜디오에는 우리 멋진 지성학 서포터즈 학생 여러분 함께 하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지금 약 850명 학생들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도 채팅창을 통해서 활발한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명상을 배웠어요. 혹시 여기 계신 서포터즈 학생 여러분들 중에서 명상하고 계신 분? 아무도 안 계시군요. 저는 지난주에 배워보고 사실 틈나는 대로 조금 연습을 하고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마음의 여유와 이 평화를 얻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는 거를 조금 느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배운 것으로 끝나지 않고 꾸준히 이렇게 연습해서 명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 마음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우리 삶의 질을, 삶의 퀄리티를 한층 높여줄 강연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바로 우리를 음악과 예술의 세계로 초대해 주실 강연자 분이 지금 스튜디오에 와 계십니다. 사실 저는 이게 일상에 좀 바쁘게 치이다 보니까 음악을 제대로 감상해 본 게 언제였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너무 각박하게 사는 것 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다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음악 많이 들으시죠? 네. 제가 듣기로 이 여러분 같은 MZ 세대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화 중에 하나가 나만의 플레이리스트 만들어서 즐기기 뭐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모두 다 각자 플레이리스트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오늘 강연을 들으시고 나시면 아마 여러분들의 플레이리스트에 K-클래식 장르의 음악이 추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방금 K-클래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K-클래식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직은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오늘 강연을 통해서 이 K-클래식에 대한 이해를 높임과 동시에 우리가 K-팝에 그러하듯이 K-컨텐츠에 그러하듯이 K-클래식에 열광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K-클래식을 소개해 주실 분은 이용숙 평론가 분이신데요. 앞으로 오시기에 앞서서 제가 소개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용숙 평론가님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도거동문학으로 학사 석사 학위 받으셨고요. 독일 프랑크푸르트 요한 볼프강 괴테 대학에서 동문학 및 음악학을 공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에서 공연예술학 박사 학위 받으셨고요. 이후 국립오페라단 운영자문위원, 국립합창단 이사, 대원문화재단 전문위원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는 연합뉴스 문화부 전문 개건기자, 서울대학교 강사, 국립오페라단 드라마투르그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저역서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바그너의 죽음과 부활,
오페라, 행복한 중독, 지상의 핀, 천상의 음악, 춤의 유혹 등등 무려 40여 권의 책을 쓰신 분입니다. 굉장하시죠? 네, 그래서 오늘 강연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은 K-클래식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우리 지성학 찾아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강연자 이용숙 평론가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용숙입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신 학생들께도 인사 전하겠고요.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가천대 캠퍼스에 딱 들어와서 느낀 그 어떤 감정이 참 너무 부럽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대학을 다녔으면 굉장히 공부를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기회가 많은 그런 곳에서 그런 시대에 공부하고 계신 여러분이 참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회가 많은 만큼 경쟁도 제가 학교를 다닐 때보다 훨씬 치열해졌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는 별로 행복하다고 느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미 아주 오래전에 대학을 다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요즘 공부를 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너무 부럽습니다. 제가 왜 이런 걸 말씀드리냐 하면은요. 제가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저는 원래 학부 때는 동문학을 전공했는데요. 독일 문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서 처음에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할 때 그때가 벌써 33년 전입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공부를 할 때 정말 대한민국이 어디 있는 나라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한국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많았고요. 길을 지나갈 때도 그랬지만 학교에 가도 대학에 가도 뭐 교수님들도 그리고 또 그 어떤 이제 외국 학생들을 관리하는 그런 행정처에 계신 그런 직원 선생님들도 하나같이 일본 사람이냐고 아니면 중국 사람이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약간 갸우뚱, 어머 그렇구나, 미안해 라고 그런 식으로 반응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서름이 참 많았습니다. 공부를 하는 동안에. 그런데 이제 요즘 느끼는 것은 제가 남편이 독일 사람인데요. 그래서 이제 조카들이 있어요. 독일 조카들이 있는데 독일에서 선생님을 하고 있는 조카도 있고 또 미국 대학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조카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독일에 있는 그 독일 조카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요즘 한국 가곡이 너무 인기가 좋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있는 도시에서. 그래서 그 학생들이 함께 대학 안에서 미국 대학 안에서 합창단을 조직해가지고 한국 가곡들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을 저한테 보내주고 이 노래 너무 좋은데 하면서 자기가 그 노래를 들어보고 가사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가사를 찾아보고 다 외웠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이제 시간에 기대요. 뭐 이런 노래 아시죠? 예,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집중적으로 들으면서 너무나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실제로 저도 이제 해마다 유럽에 가서 뭐 이제 오페라 축제를 보거나 거기서 현지의 이제 음악제를 보거나 뭐 이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리포트를 하기 위해서 제가 연합뉴스에서 이제 전문 객원 기자로 20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공연에 대한 이제 그 기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해외에 가서 그런 공연장을 다니면서 혹은 어떤 축제를 가서 이제 그런 공연들을 보고 그러는데요. 그럴 때마다 느끼게 되는 게 작년 여름에 갔을 때도 또 올 여름에 갔을 때도 초여름에 갔을 때도 똑같이 느꼈던 것이 정말 이제는 한국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그게 저한테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동안 물론 제가 꾸준히 유럽을 매년 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그렇게까지 실감되지 않았던 것이 코로나19 사태가 지나가고 나면서 더욱더 실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은 참 행복하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됐다는 거고요. 경쟁이 심해서 너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열심히 하다 보면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이제 클래식 음악이 주제면 좀 골치 아픈 얘기를 듣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요. 너무 깊이 들어가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작년하고 올해 사이에 이제 유럽에 다니면서 그 현지에서 느낀 K 클래식 음악 그리고 한국 오페라에 대한 반응 뭐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K 클래식의 현재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이제부터 그냥 짧게 주제를 조금 바꿔가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문화는 역류한다라는 그런 어떤 타이틀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문화학자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명제입니다. 문화는 역류한다. 보통 일반적으로 문화는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클래식 음악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클래식 음악의 종주국은 어떤 나라인가요? 클래식 음악이 시작되고 발전하고 뭐 이런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이 있죠? 뭐 독일이나 프랑스나 영국, 이탈리아 뭐 이런 나라들이 있겠죠. 그래서 유럽에서 오래전부터 강대국이었던 뭐 이런 나라들이 이제 또 아무래도 클래식 음악을 많이 발전시켰고 전 세계에 보급을 했는데요. 우리는 정말 그 서양의 클래식 음악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변방 중에 변방인 거죠. 우리는 극동에 있잖아요. 너무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옛날에 뭐 이제 푸치니 같은 그런 작곡가가 좀 동양을 소재로 한 그런 뭐 나비 부인이라든지 투란도트라든지 뭐 이런 오페라들을 작곡을 했는데 거기에 동양의 음악을 많이 넣었어요. 푸치니가. 그랬지만 푸치니는 한 번도 중국이나 일본에 가본 적이 없었고요. 그걸 이제 뭐 오르골이라고 하죠. 뮤직박스. 예, 그런 걸 틀어서 그런 데서 나오는 음악을 듣고 이제 그런 걸 자기 음악에다 오페라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동양의 선율, 일본의 선율, 뭐 중국의 선율 이제 이런 것들을요. 그래서 사실은 서양의 작곡가들은 정말 동양에 대해서 동양 음악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게 없었다. 정말 지난 세기까지 그랬는데 한 19세기까지는요. 그랬는데 그것이 이제 차츰차츰 이제 변화되면서 동양의 음악 세계가 많이 알려지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라는 나라는 너무 변방이었다. 이 클래식 음악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어떠냐면요. 이미 제가 90년대에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독일의 음악대학에는 한국 학생들이 가장 많았어요. 쾰른 음대에만 300명. 뭐 이럴 정도로 그 각 도시에 있는 음악대학이 한국 학생이 없으면 정말 운영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이미 그때부터 많은 한국 학생들이 이제 유럽에 나가서 미국에 나가서 이제 클래식 음악을 공부하고 또 오페라를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베이스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오늘날 한국에서도 이제 오페라나 클래식 분야가 그렇게 발전했고 여러분 정말 조성진, 임윤찬 하면 바로 아실 거예요. 그렇죠? 정말 K 클래식을 온 세계에 알리고 있는 정말 홍보대사 같은 그런 소중한 연주자들인데요. 특히 뭐 올해 그 임윤찬의 열기는 정말 그 인기는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문화는 역류한다라는 이론은 원래 이제 문화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이 흐르듯이 그렇게 흐르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클래식 음악의 종주국에서 이제 변방으로 이렇게 퍼져간다는 것이죠. 동맥에서 뭐 실핏줄로 이렇게 피가 퍼져가는 것처럼 그런데 이제는 반대로 클래식 음악의 종주국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나라들이 점점 클래식 음악을 안 해요. 이제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는 점점 사양 산업이 되고 있어요. 클래식 음악이라는 게. 근데 그동안 진짜 한 3, 40년 전부터 꾸준히 이제 클래식 음악을 공부했던 뭐 일본이나 중국이나 한국 쪽에서 클래식 음악이 굉장히 발전을 하고 또 인기를 끌게 되고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는 서양의 그 클래식 음악의 종주국들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엄청난 기대를 걸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본적인 특성이 아주 정말 그 열광을 제대로 표출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한국에 오는 서양의 연주자들이 가장 행복해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한국에 가면 아직도 열광하는 관객이 있다. 미친 듯이 열광하는 청중이 있다.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이제 유럽에는 더 이상 그런 청중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막 정말 엄청난 기립박수에 막 환호를 듣고 가면 막 또 오고 싶다. 막 계속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양의 뭐 굉장히 유명한 그런 오케스트라나 연주 단체들이 한국에 방한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이 있고요. 그래서 서양 클래식 음악이 이제는 한국이 어떻게 보면 점점 세계의 중심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뭐 일반적으로 클래식 음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변화가 꾸준히 오랜 세월 동안 이루어져 왔고 특히 최근 정말 한 5년 사이에 정말 엄청나게 한국이 이제 서양 클래식의 어떤 중심 국가로 올라가게 됐다는 것이죠. 네,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문화가 역류하는 그런 대표적인 예를 한번 보여드리면은요. 나폴리라는 도시가 있죠. 이탈리아의 항구 도시죠. 그래서 세계 3대 미항, 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항구 도시, 세계에 꼽히는 뭐 그런 도시고요. 예, 여기 보시면 나폴리라는 말은 이제 원래 네아폴리스라는 말에서 왔어요. 네아는 뉴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이제 폴리스는 도시고 그래서 새 도시, 새로 만들어진 도시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폴리라는 그 말이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이 나폴리 민요 중에 좀 유명한 노래로 산타 루치아 론타나라는 노래가 있어요. 산타 루치아는 아마 잘 아실 텐데요. 그 론타나는 멀리 있는 이라는 뜻이거든요. 원래는 론타나가 돼야 되는데 이탈리아어에서는 이게 이 지역의 사투리예요. 그래서 론타나가 됐어요. 1919년에 이제 이런 노래가 나오게 돼서 전 세계적으로 아주 히트곡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산타루치아라는 이 항구에서 사람들이 배를 타고 굉장히 많은 이민자들이 이제 다른 나라로 정말 잘 먹고 살 수 있게 되기 위해서 떠났던 거예요. 이탈리아가 너무 가난하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이 이민자들이 신대륙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민 도시로 가장 유명했던 곳이 바로 부에노스아이레스라는 곳이에요. 이것도 아주 아름다운 항구 도시로 유명하죠. 1880년에 아르헨티나 수도면서 여기가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 이민자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어서 아주 1914년에는 도시 총인구 4분의 3이 유럽인이 됐었대요. 그러니까 그냥 원래 남아메리카 사람들보다 이제 훨씬 많아졌던 거고 그렇게 되면서 경제는 아주 번영을 했는데 그 빈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이 도시에서. 그래서 지금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 가시면 뭐 이렇게 정말 좀 빈민가인데 알록달록하게 예쁘게 칠해놓은 뭐 이런 지역들이 있어요. 항구 부근에. 그래서 여기서 나온 아주 중요한 그 예술 장르가 뭐냐면 아르헨티나 탱고라는 춤입니다. 탱고는 많이 들어보셨죠? 실제로 춤추는 걸 보시기도 하셨을 거고 요즘에도 이제 탱고 동호회도 많이 있고 그런데요. 생존을 위한 유혹의 테크닉이었다. 이게 근데 무슨 말이냐면은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이탈리아를 비롯해서 유럽에서 그 이민자들이 이 지역으로 건너갔는데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이민자들, 유럽인 이민자들 중에서 그 성비가 남녀의 성비가 남자가 50명이 오면 여자가 1명이었대요. 50대 1. 그러니까 그렇게 먼 그 이역만리 타지에 가서 자기 고향 처녀하고 결혼을 하고 싶은데 남자들이 50명에 여자가 1명이니까 너무 경쟁이 치열한 거예요. 그래서 고향 처녀하고 결혼할 수가 없는 거죠. 남자들이. 그래서 이제 개발해낸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민자들이 주로 여기 가서 이제 그 항구 도시에서 뭐 무거운 짐을 나르는 일, 뭐 하역하는 일, 뭐 이런 일들을 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순 노동을 하면서 이제 생계를 이어가고 그러는 중에 여기서 그 노동의 피곤함을 잊기 위해서 이제 밤에 모여서 술집에서 술도 마시고 춤도 추고 그렇게 하면서 개발해낸 게 탱고라는 춤이었는데 그 이전에 유럽의 기본적인 뭐 미뉴엣이라든지 뭐 그런 궁정에서 추던 춤들 그런 춤들은 굉장히 남녀 사이에 아주 예의를 지키고 거리를 유지하는 좀 그런 고상한 춤이었어요. 그런데 탱고라는 춤은 완전히 밀착해서 추는 춤입니다. 남녀가 몸을 꼭 맞대고 온기를 나누면서 그러니까
정말 그 여자의 마음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데 굉장히 적합한 그런 어떤 기술이었다는 거죠. 이 춤이. 그래서 굉장히 유혹의 테크닉으로 이제 탱고라는 춤이 그렇게 발전하게 돼요. 그래서 원래 탱고라는 말의 어원 자체가 라틴어 동사인 탄제레에서 왔고, 이 말이 만지다, 맛보다, 다가서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탱고라는 춤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바로 뭐 열정적이고 감각적이고, 마지막에 보면 텐탈라이징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혹시 이 단어의 뜻을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끝없이 목마르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탄탈루스라는 인물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신들에게 벌을 받아서 뭐 이제 과일을 먹으려고 하면 그 과일이 막 갑자기 확 도망가 버리고, 물이 바로 샘물이 밑에 있는데 물을 마시려고 하면 물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실 수가 없고, 그래서 끝없이 목마르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사람의 이름에서 따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탱고라는 이제 그 예술의 특징이다. 그런데 바로 이 장르가 처음에는 하층 문화에서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이것이 프랑스로 건너가게 되면서 굉장한 상류 사회의 문화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이 춤을 춰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아주 정말 친밀감도 높이고, 그러면서 정말 내가 좋아하는 상대를 유혹해서 뭔가 더 깊은 관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이런 이유로 해서 프랑스에서 정말 엄청나게 인기를 끌게 돼요, 이 춤이. 그래서 하층 문화에서 시작했지만 상류 문화로 옮겨간 문화 역류 현상의 어떤 대표적인 예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 탱고라는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쓴 그 책에서 이제 가지고 온 부분인데요. 바로 저렇게 오른쪽처럼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드레스를 차려입은 그런 상류 사회의 그런 부인들이 이렇게 또 탱고를 췄다는 거고요. 프랑스에서는 일반적인 이제 탱고바의 풍경입니다. 이것은 탱고는 이렇게 좀 밀착해서 추는 춤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탱고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이유가 바로 이 아스토르 피아졸라라는 작곡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서 그런 건데요. 피아졸라라는 이름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피아졸라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분은 많으시네요. 예, 피아졸라는 반도네온 연주자로 유명하고 탱고곡, 뭐 리베르탱고라든지 굉장히 많은 탱고의 명곡들의 작곡가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탱고 누에보라는 거예요. 누에보도 새롭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탱고 누에보는 새로운 스타일의 탱고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의 탱고 곡들은 전부 춤을 추기 위해서 작곡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연주회용 탱고 곡들을 작곡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피아졸라의 춤곡에 맞춰서 춤을 출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이 생각했던 거는 정말 탱고 음악을 제대로 된 클래식 음악의 반열에 올리는 것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은 반도네온 연주자였지만 뭐 영화 출연도 했고요, 어릴 때부터. 그리고 밴드 연주자로 활동을 하고, 그러다가 스트라빈스키, 바르토크, 나디아 볼랑제 이런 그 클래식 음악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작곡가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음악에 빠지게 되면서 그 이전에 했던 내가 열심히 했던 그런 대중적인 음악이 이 음악들에 비하면 조금 깊이는 얕았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클래식 음악 세계에 빠지게 되면서 재즈하고 아방가르드 음악을 혼합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피아졸라가 만든 그런 탱고곡들은 뭐 클래식 음악계에서 굉장히 아주 유명한 연주자들, 세계적인 연주자인 기돈 크레머, 요요마, 바렌보임 이런 사람들이 연주를 하는 그런 곡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피아졸라가 장학금을 받아서 프랑스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뭐 생활은 굉장히 어려웠는데 다행히 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서 프랑스에 갔을 때 나디아 볼랑제라는 그때 그 파리 음악원의 교수가 피아졸라에게 그렇게 말했대요. 네가 작곡해가지고 가져온 곡들을 보니까 이건 너무 유럽적인데 뭐하러 그렇게 유럽 사람들이 이미 해놓은 것들을 똑같이 베껴서 작곡을 하느냐. 너는 너의 뿌리를 찾아라. 정말 그 남미의 뿌리를 찾아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뉴욕에서 자라긴 했지만 그래도 뿌리가 아르헨티나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남미의 뿌리를 찾아가는 그런 작업을 했고, 바로 그 음악, 아르헨티나의 탱고 음악을 토대로 한 클래식 음악을 작곡을 하면서 굉장히 세계적인 작곡가로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예술을 세계에 선보이려고 할 때, 그것이 형식적인 면에서는 뭔가 이제 그 클래식 음악의 종주국의 음악들하고 뭔가 접합점이 있어야 그 사람들이 그래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유럽 음악의 형식을 가져오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것을 집어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유럽 음악은 유럽 사람들이 훨씬 더 잘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 때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작곡가 윤희상 선생님 같은 경우인데요. 정말 그 한국적인, 어릴 때 통영에서 자라면서 그 바다에서 아침마다 그 뱃사람들이 이제 고기잡이 나가기 위해서 그물 끌어올리면서 부르는 노래, 이런 노동요라고 하죠, 보통. 예, 그런 음악.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바닷가에서 들었던 그런 음악이 바로, 윤희상이라는 작곡가를 세계적인 작곡가로 키우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유럽에서 많은 상을 받고 인정을 받고 그런 이제 세계적인 음악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그 어릴 때 고향에서 들었던 소리들을 항상 기억하고 그것을 서양 클래식 음악의 형식 속에 녹여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점이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중요한 길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탱고라는 예술이 탱고 판타지아라고 해가지고 음악적으로 또 점점 어려워지면서 이 탱고가 단순히 그냥 부둣가에서 남녀가 평범한 사람들이 함께 안고 추는 그런 정도 수준의 춤이 아니라 굉장한 공연 예술로 또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보면 세종문화회관이나 그런 다른 공연장에 그런 탱고 그룹이 와서 연주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연주도 하면서 같이 춤도 보여주는 이제 그런 공연을 보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것을 탱고 판타지아라고 하고요. 이번에는 조금 주제를 바꿔서 제가 작년에 그 독일에 갔을 때 독일에서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저는 이제 바그너가 원래 전공이기 때문에 바그너 전기를 쓰기 위해서 지금 전기를 쓰고 있어서 거기에 관련된 취재를 좀 하러 갔었어요. 그렇게 돌아다니던 중에 함부르크에 들르게 됐는데요. 함부르크에 갔던 이유는 여기에 새로 이제 몇 년 전에 지어진 그 콘서트홀에서 공연을 보기 위해서 갔었습니다. 레이크 알스터라는 그 호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강을 막아서 이제 호수로 만든 그런 곳인데요. 함부르크를 대표하는 그런 이제 호수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 함부르크라는 도시는 굉장히 상업 도시로 유명한 곳이고요. 9세기에 만들어진 그런 중세 도시인데 런던, 암스테르담에 이어서 세계에서 세 번째로 16세기에 증권거래소가 개장이 됐던 그런 도시예요. 여기가. 그래서 대화재로 시청이 없어지고 도시 3분의 1이 불에 타고 그랬지만 이제 불사조상이 세워지고 하면서 또 부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함부르크가 독일이 1871년에 통일이 되면서 독일 제국에 편입이 돼요. 그런데 대서양 무역을 통해서 이제 이 도시가 로테르담에 이어서 유럽 2위의 대규모 항구로 이제 자라나게 되고요. 인구도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물은 바로 이 건물이에요. 이 건물이 엘프 필하모니 홀이라고 부르는 함부르크의 명소가 됐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구조의 콘서트 홀인데요. 조금 전에 보신 그 호수 위에 이렇게 이제 저 아래는 원래 그 부두의 하역 그런 창고였어요. 물건들을 싣고 와서 배에 싣고 와서 저기다 넣어놓는 그런 창고였고요. 그 창고 위에다가 저렇게 엄청나게 많은 유리판으로 건물을 지은 거예요. 새로 올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다양한 가운데 이제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이 부분이 콘서트 홀이고요. 그리고 양쪽 옆으로는 아파트도 있고 호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복합 공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한국 창고 위에 지은 콘서트 홀로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서울시장이 또 여기 들러서 서울에도 이런 콘서트홀을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모델로 삼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 엘프 필하모니 함부르크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교역량이 변화하면서 이제 이 창고들이 쓸모 없게 된 다음에 2003년에 함부르크시에서 하펜시티 프로젝트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이 지역의 그 경제를 부흥시켜 보자라는 뜻으로, 그래서 그 창고 자리에 이제 콘서트홀, 호텔을 포함하는 고층 주거용 건물을 짓는 계획을 만들게 됐고요. 그래서 스위스 건축 설계 회사에 설계안이 채택이 되고, 원래는 민간 개발을 할 예정이었는데 이걸 함부르크 시장이 보니까 이걸 시의 사업으로 하면 굉장히 나중에 칭찬을 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시에서 직접 맡아서 2007년부터 이 계획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이 건물이 이렇게 보여요. 이 오른쪽 건물인데요. 꼭 배 같죠, 배. 예. 그래서 이게 전부 그 부두에 있던 그런 하역 창고들이었어요. 여기가. 이게 함부르크 시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런 콘서트홀로 만들어 놓고 나니까 이게 세계적으로 관광 명소가 된 거예요. 오페라 하우스 중에 제일 유명한 곳이 사실 뭐 진짜 오페라 공연의 수준으로 보면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나 아니면 뭐 이제 영국 런던에 있는 그 로얄 오페라 같은 곳이 수준은 제일 높은 곳인데, 우리는 오페라 하우스 하면 딱 생각나는 곳이 시드니에 있는 오페라 하우스잖아요. 그런 식의 어떤 랜드마크가 된다. 그래서 엘프 필하모니도 바로 그런 함부르크의 랜드마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유리가 굉장히 독특한 유리예요. 이거를 독일에서도 프랑스에서도 어디 뭐 인근에서 이렇게 제조를 할 수 없는 굉장히 독특한 유리고요. 물결 무늬를 이렇게 유리에다 넣는 이런 작업을, 굉장히 아주 탄탄한 유리에다가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는 회사가 딱 이탈리아 파도바에 하나밖에 없대요. 그래서 이 엄청난 유리판을 거기다 옮겨가지고 거기서 이걸 다 무늬를 넣어서 다시 함부르크로 가지고 온 거예요.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2017년 초에 개관을 했는데 이 콘서트홀 상부의 유리 외벽이 햇빛에 반사되어서 반짝이는 함부르크 강과 호수의 물결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만든 거고요. 멀리서 보면 뭔가 건물이 왕관을 쓰고 있는 것 같은 좀 이런 느낌이죠. 총 공사 기간이 9년이나 걸렸고요. 공사비가 최초 예정액의 4배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공사를 중단하네 뭐네 굉장히 말이 많았었는데, 근데 개관 후에 이제 이 엘프 필하모니를 찾아오는, 전 세계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저도 굉장히 일찍 서울에서 예매를 하고 갔는데 정말 꼭 보고 싶었던 그런 공연들은 다 매진이었고요. 그래서 아주 힘들게 가서 이제 공연을 봤는데요. 이 건물 자체를 보려고 함부르크에 오는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경제 효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처음엔 아주 빚을 많이 지고 시작을 했지만, 예, 그래서 뭐 메인 콘서트, 리사이틀 이런 거 외에도 이제 그 웨스틴 함부르크라는 호텔이 들어 있고요. 레스토랑, 플라자, 실내 주차장, 기념품숍 이런 것들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명물이 뭐냐면 지상에서 공연장 로비까지 8층 높이인데 그 아래가 이제 창고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그 8층을 튜브라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갑니다. 굉장히 오래 걸려요. 8층 높이를 하나의 에스컬레이터로 올라가는 거예요. 되게 재밌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걸 타고 사진 찍느라고 난리가 나요. 아주 뭐 그런 곳이고요. 이 8층까지 올라가면 이제 더 플라자가 있어서 360도의 테라스. 뭐 이게 이제 뭐 우리나라에 있는 서울에 있는 뭐 그런 이제 타워, 뭐 남산 타워나 뭐 이런 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테라스를 통해서 건물 전체를 삥 둘러서 보면서 강과 항구의 풍경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전망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단면을 잘라서 보면 콘서트홀이 이렇게 한 5개 층을 차지하고 있어요. 굉장히 규모가 크고 천장이 높은 거죠. 그래서 여러 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비냐드식이라고 해서 포도밭 형태의 그런 콘서트홀. 뭐 서울에서는 롯데 콘서트홀 같은 경우가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베를린 필하모니 홀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민주적으로 모든 청중이 고르게 이제 무대를 볼 수 있게 한다라는 그런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일반적인 전통적인 콘서트홀들은 뭔가 이 가운데 앞쪽에 앉은 사람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냈을 것 같고 좀 이렇게 뭔가 좀 차이를 느끼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곳에 이렇게 청중이 흩어져 앉는 이런 식의 빈야드식의 콘서트홀을 요즘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를 보면 이제 연주회 때 이런 모습이고요. 네. 그런데 여기 가서 이제 한 가지 또 재미있었던 것이 함부르크에 한국 음식점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좀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인데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니까 갑자기 이런 곳이 있어요. 왜 1호선 전철역이 왜 여기 있지? 깜짝 놀라서 저게 뭐지?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서울역 이렇게 써 있는데 한국 음식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인기가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시내 중심가에 아주 그 증권사들 뭐 이런 그런 회사 건물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곳에 있는 김치 가이스라는 예, 그런 한국 음식점도 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점심을 먹으려고 했더니 여기 직장인들이 너무 줄을 길게 서 있어가지고 함부르크의 직장인들이 뭐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먹을 수가 없어서 저는 한참 가서 2시간 동안 브람스 박물관을 둘러보고 다시 왔어요. 아직까지도 이렇게 줄을 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이제 제가 이제 떡볶이를 먹었는데 제가 떡볶이를 먹고 있는데 주변에서 이 독일 사람들이 저를 너무 부러워하는 시선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젊은 사람들이 떡볶이를 먹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떡볶이를 어떻게 먹나? 나도 보고 잘 따라서 먹어야지. 약간 이런 표정으로. 그래서 제가 느낀 감정이 뭐냐면 이번에 유럽을 다니면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고 제가 뭐 사실 볼 게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목을 받을 일이 없는 사람인데 나이로 보나 외모로 보나 주목을 받을 일이 없는데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로 한국 음식점에 가면 너무 주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시키는 걸 나도 시켜야지. 약간 이런 분위기. 그래서 그런 것이 굉장히 새롭고 재미있었고요. 그러고 이번에는 이제 베르비에 페스티벌이라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스위스의 알프스가 있는 곳에 이런 샬레라고 하죠. 이런 통나무집을 많이 만들어 놓고 있는데 베르비에라는 그 작은 마을에서 바로 이런 식으로 해마다 여름에 축제를 열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물론 음악제를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 외에 또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여름 스포츠를 즐기기 위해서 이곳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다 숙박시설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이 한 2만 5천 개의 방이 있다고 하고요. 베르비에 페스티벌이라는 것이 이제 올해도 항상 매년 그랬던 것처럼 이제 7월에서 8월 사이에 열렸어요. 7월 후반에 해마다 이제 이 축제를 하게 되는데요. 이 축제는 1994년에 이제 시작이 됐고요. 매년 7월 말에서 8월 초까지 2주일 동안 열리는데 이 베르비에 페스티벌이 우리나라에서 몇 번 주목을 받은 이유가 이 베르비에라는 지명은 굉장히 생소하지만 우리에게 사실 피아니스트 조성진, 임윤찬 씨를 통해서 이 베르비에 페스티벌이 더 많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매년 해마다 이제 50여 명의 젊은 음악인들이 참가를 하고요. 그래서 2000년에 베르비에 페스티벌 오케스트라를 창단해서 또 120명의 단원이 여기 선발되어 있고 2006년부터는 참가 연주자들과 관객이 함께 토론을 하면서 교감을 하는 그런 디스커버리, 뭐 젊고 재능 있는 아마추어 음악인들이 거장들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 실내악 공연을 하는 아마추어 체인버 오케스트라 주간 행사, 뭐 이런 것들을 운영하면서 이제 굉장히 인기를 끌게 됐고요. 축제에 초청되는 세계적인 음악인들, 뭐 피아니스트 예프게니 키신, 마르타 아르헤리치, 첼리스트 미샤 마이스키, 뭐 이제 우리나라에도 많이 왔던 그런 연주자들이죠. 그래서 음악계 셀럽들 그리고 전 세계 중요한 콩쿠르에서 우승을 했던 조성진, 임윤찬 이런 유망한 젊은 연주자들이 함께 연주를 하면서 세대 간의 유대 관계를 통해서 이제 조화를 이루는 그런 혁신적인 축제로 자리를 잡았고 매년 축제에 한 4만 명 정도의 관객이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이 공연장은 여기 오른쪽이 이제 주 공연장인데 한국에서도 대관령 음악제라는 것이 있죠. 해마다 여름에 이제 대관령이 좀 시원하잖아요. 한여름에 이제 서울이나 뭐 이런 아래쪽 부분보다는 고지대에 있으니까 그래서 한여름에도 이 대관령의 음악제에 가 있으면 정말 더운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곳에서 그 음악제가 열리는데요. 그래서 보통 뭐 이제 텐트 콘서트홀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텐트 모양의 그런 거대한 텐트 모양의 콘서트홀이 거기 평창 그 대관령에도 있는데요. 여기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그런 콘서트홀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바로 알프스를 바라보면서 이제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이런 야외 무대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오페라도 공연을 하고 뭐 이제 한국의 소프라노인 임선혜 씨 같은 경우에도 이 베르비에 페스티벌에서 또 공연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브라스 앙상블 관악 연주자들 젊은 관악 연주자들이 한 2,000m 고지에서 이렇게 정말 관악은 굉장히 숨이 차고 막 힘드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막 호흡하기 어려운 막 이런 고지에까지 가서 이렇게 연주를 하는 게 훨씬 더 힘든 일일 수 있는데 이런 연주를 또 들려주는 그런 음악회도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왜 베르비에 페스티벌을 말씀드리냐면은요, 이런 내용은 뭐 일일이 안 보셔도 되는데, 워낙 이제 유명한 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연주자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뭐 오케스트라도 그렇고 사이먼 레틀 같은 이제 베를린 필하모니를 지휘하던 그런 지휘자도 와서 공연을 하고 그런데 올해는 7월 20일에 여기서 임윤찬의 쇼팽 에튜드 공연이 있었어요. 지금 음반이 나와서 이번에 그라모폰 상도 받았고 그래서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이 임윤찬 씨의 쇼팽 에튜드, 에튜드는 연습곡이라는 뜻이죠. 쇼팽 에튜드가 아주 정말 대히트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때 굉장히 일찍부터 봄부터 이 티켓이 완전히 매진이 돼버렸습니다. 이 공연의 티켓이. 그래서 장소가 이제 물론 좀 작은 곳이긴 했어요. 그냥 리사이틀이 열리는 곳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뭐 바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여기 베르비에 페스티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아주 봄부터 아예 솔드아웃 임윤찬 콘서트가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주요 프로그램들 연주를 했었고 여기 오는 뭐 연주자들 정말 세계적인 연주자들이었고요. 이렇게 클라우스 마켈라 또 라하우샤니 레오니다드 카바코스 뭐 이런 아주 저명한 연주자들이 왔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역시 7월 26일에 올해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5번, 브루크너 교향곡 9번을 안토니오 파파노 지휘로 연주를 했는데요. 예, 그래서 임윤찬 씨가 여기서 이제 또 협연을 해서 굉장한 찬사를 받았습니다. 페스티벌 메인홀에서요. 그래서 이번에 베르비에 페스티벌이 올해 굉장히 아주 중요한 그런 키워드로 또 떠올랐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그 들려드릴 내용의 그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영조 작곡, 김의경 극본의 처용이라는 한국 오페라입니다. 이 오페라의 내용을 뭐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올해 6월 9일 파리에서 파리의 오페라 코미크라는 아주 전통적인 그런 오페라 극장에서 이 극장은 그 비제의 그 오페라 카르멘이 초연됐던 1875년에 초연됐던 아주 유서 깊은 극장이에요. 그리고 마스네의 마농 뭐 이런 그런 유명한 작품들이 초연됐던 그런 역사적인 극장인데요. 이곳에서 한국 작곡가인 이영조 선생님의 처용이 여기서 공연이 됐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국립오페라단의 투어 공연이었는데요. 6월 11일에는 베를린으로 건너가서 베를린 필하모니에서 공연을 하고 그 다음에 비엔나로 건너가서 6월 13일에 또 윈 필하모니 홀에서 공연을 가졌습니다. 사실 이제까지 한국 오페라가 이렇게 정말 유럽의 중요한 메인홀에서 이런 식의 투어 공연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이만큼 정말 한국 예술에 대한 그런 클래식이나 오페라에 대한 관심도 이렇게 높아졌다라는 것이고요. 천생연분이라는 오페라를 전에 이제 프랑크푸르트에서 공연을 했던 그런 사진이고요. 이영조의 처용이라는 작품은요. 초연이 1987년에 국립극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재초연 이제 처음에 했던 그 내용이 뭐 이제 연출면에서 조금 아쉬운 점들이 많다 해가지고 2013년에 예술의 전당 오페라 하우스에서 국립오페라단 공연으로 다시 재초연을 했던 작품이에요. 근데 이게 내용이 뭐였냐면요. 신라의 고대 설화 처용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처용이 원래 병을 물리치는 그런 신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처용가를, 그러니까 전염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처용가를 부르고 이제 이런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원래 그 고대 설화를 이렇게 내용을 좀 바꿔가지고 굉장히 현대적인 비극 오페라로 만든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신라가 이제 너무 타락해서 신라가 뭐 굉장히 이제 좀 잘 살게 되고 뭐 유흥을 많이 즐기고 이러다가 너무 타락하게 돼서 옥황상제가 신라를 이제 멸망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저 사람들이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하니까 이제 다 쓸어버려야겠어라고 얘기하니까 그 옥황상제 아들인 처용이 그래도 저렇게 하면 그 착한 사람들까지 다 죽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게 되는데 그러면 될까요? 해가지고 신라를 제가 구하겠습니다. 해서 지상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옥황상제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 아들한테 너는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지금 신라로 가서 사람들을 구하려고 하면 3000년 동안 이 하늘나라에 돌아오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벌이라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거역해서. 그렇지만 처용은 그냥 용감하게 내려가 버려요. 자기 아버지를 거역하고. 그런데 지상에 내려가서 거리의 여인인 가실이라는 여자하고 뭐 거리에서 노래도 부르고 이제 여기서 이제 성매매도 하고 막 이런 여잔데 너무 가난해서 그래서 가실하고 사랑에 빠져서 결국은 이제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비극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야기가.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제 원래 있던 그 고대 설화의 처용가 부분이 나오는 거는 여기에 역신이 등장을 해요. 역신. 그래서 이 역신이 이제 전염병의 신인 거죠. 역신이 둘 사이를 갈라놓고 자기가 처용의 모습으로 변신을 해가지고 이 여자에게 들어와서 이제 가실을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가실이 자결을 해요. 이제 뭐 그런 이야기인데 사실 뭐 내용으로 볼 때는 조금 뭐라고 할까요? 좀 여성 적대적이라고 할까요?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워낙 이제 옛날 이야기고, 또 이걸 대본을 쓰신 분도 굉장히 좀 전통적인 사고에서 또 쓰신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재연을 했을 때는 다시 한번 공연을 했을 때는 개작을 하면서 조금 내용도 바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대본 작가가 남성이고 굉장히 유명하신 대본 작가였는데 뒤에는 이제 또 고현옥 선생님이라는 분이 새롭게 좀 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조금 여성 친화적으로 좀 바뀌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파리 오페라 코미크라는 이 극장입니다. 여기가 바로 비제 카르멘이 수연됐던 그 극장이에요. 여기 가서 이제 처용을 공연을 했고요. 그래서 무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진은 이제 프랑스 존이라는 곳에서 그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홍석원 지휘로 국립오페라단만 투어에 갔던 게 아니라 여기서 연주를 하고 있는 이 오케스트라는 국립심포니 오케스트라예요. 그리고 또 이 무대 위에 지금 그 스님의 복장을 하고 이렇게 앉아서 경을 읊고 있는데 그 부분, 이 경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합창곡이 이 오페라 안에 그것이 굉장히 아주 그 서양의 청중들을 매혹했던 그런 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또 국립합창단이에요. 그래서 3개 단체가 국립오페라단, 국립합창단, 그리고 국립심포니 오케스트라 3개 단체가 함께 이 투어를 갔고 저는 취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연합뉴스에도 기고를 하고 그 외에 몇몇 매체도 이제 기사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취재를 하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뭐 이 무대도 원래 다른 공연을 위해서 이 극장에서 세워놨던 무대였어요. 사실은 저 나무를 그 다음 오페라 공연을 위해서 절대로 옮기면 안 된다 그래서 갈 때 굉장히 걱정들을 하면서 갔습니다. 아니 우리가 무대를 설치할 수가 없는데 거기 가서 어떻게 공연을 하냐 했는데 거기서 다른 바로크 오페라를 위해서 세워놓은 이 나무가 너무나 좋은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에서 뭐 역신이 가시를 겁탈하는 뭐 이런 장면들도 이렇게 연기를 했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프랑스어로 자막을 만들어 가지고요. 자막을 또 양쪽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도 내용을 다 이해하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공연을 했고요. 그래서 뭐 공연 중에 이제 그 처용과 그 가실의 그 사랑하는 장면이고 그리고 역신이 나타나서
가시를 위협하는 뭐 그런 장면이고요. 그리고 신라 사람들이 이제 요 합창단원들이 이렇게 앉아서 노래를 하는 그런 장면이고, 그래서 이 나무가 굉장히 유용했고요. 이게 바로 이제 나무 위에서 이렇게 겁탈을 하는 그런 장면으로 그렇게 연출을 했었고요. 그래서 요 가운데에 계신 양복 입으신 분이 바로 작곡가 이영조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정말 한국의 그 창작 오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분이시고 또 가곡도 아주 많이 작곡을 하신 분이고요. 무대 인사를 하는 그런 사진이고요. 끝나고 나서 이제 이 극장에 2층에서 리셉션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기자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프랑스 기자들이. 그래서 우리나라 성악가나 또 그 작곡가 인터뷰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요 앞쪽에 요 안경을 위에 걸치고 계신 분이 있는데, 요 분이 머리가 좀 벗겨지신 분이 있죠. 요 부분이 바로 그 작가, 개미의 작가 아시죠? 네, 베르나르 베르베르. 예. 이분이 여기 오셔서 또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제 또 이분을 막 인터뷰하게 됐었고요. 그래서 이분도 이 공연을 보고 많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동받았다. 정말 이런 오페라를 만들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랍다. 그래서 굉장히 철학적인 메시지도 강렬했고, 그리고 음악도 아주 신선하고 정말 계속 듣고 싶은 음악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바로 그 이유가 이 이영조라는 작곡가가 바로 이제 독일어권에서 공부를 한 분이지만 바로 이제 독일의 음악 어법에 굉장히 한국적인 그런 국악장단 그런 걸 많이 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절묘하게 조합을 했기 때문에 이 서양 사람들이 이 음악을 들었을 때 제가 이 공연이 성공적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이제 그런 것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작곡 어법, 음악의 어법 자체는 그렇게 생소하지가 않아요. 뭔가 그 바그너 음악 같은 면도 많이 들어있고, 그래서 서양의 한 19세기, 20세기 초 막 이런 음악 같은 그런 면을 많이 이제 느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뭔가 자신들에게 익숙한 것인데 또 아주 새로운 거예요. 국악 장단이 들어있으니까 그런 거 처음 들어봤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뭐 꽹과리도 나오고 뭐 그런 국악기들도 좀 사용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어떤 음향에서 오는 신선함, 새로움. 그래서 동양의 음악에는 또 이런 게 들어있구나. 물론 화성도 동서양의 화성이 섞여 있어서 굉장히 독특하게 들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익숙함과 새로움이 아주 잘 섞여 있는 그런 것에 사람들이 쉽게 감동할 수 있었고, 특히 또 우리가 볼 때는 사실 그런 것을 별로 그렇게 아주 인상적으로 느끼지 않는데, 우리는 또 동양의 철학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서양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런 불교의 철학이, 그러니까 모든 것을 비우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뭐 이런 삶이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 또 명상을 함께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사람들에게는 또 굉장히 신선하고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좀 고루하게 느껴지는 그런 철학인데, 그런 것이 또 서양에서는 아직도 이런 철학이 존재하고 또 이런 것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구나, 이런 걸 사람들이 많이 느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제 기자로 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했어요. 여기서 기사를 쓰기 위해서. 그랬는데 정말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 물론 저도 처음에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공연됐을 때부터 공연을 계속 봤고, 그래서 음악적으로 이런 면들이 훌륭하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런 것들 외에 제가 느끼는 거 외에 제가 이 부분은 조금 약하고 이 부분은 참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말고, 그 저의 기본적인 그 판단이나 평가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런 감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청중들이, 프랑스의 청중이.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굉장히 아주 신선한
자극을 받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야, 한국의 문화가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구나. 이런 체험. 그냥 단순히 클래식 음악의 뭐 변방에 있는 작은 나라에서 뭐 우리한테 배워가지고 뭐 이런 걸 한번 해본대. 뭐 이런 게 아니고. 진짜 굉장히 주도적이고 창의적이고 우리가 몰랐던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구나. 이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뭐 이런 거를 이 사람들이 얘기해 줬을 때 또 굉장히 아주 그게 좀 긍정적으로 느껴졌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 리셉션에 온 그런 손님들도 정말 프랑스 청중들이 많았고요. 아주 관심을 가지고 그 연주자들에게도 많은 질문을 했었어요. 그랬던 것이 참 인상적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갔던 베를린 필하모니 홀입니다. 이곳이 그냥 이렇게 밖에서 보면 아주 실용주의적인 건물이라고 할까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화려한 그런 콘서트 홀은 아니죠. 여기는 아주 현대적인 홀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리허설 할 때 찍었던 사진이라서 조금 조명은 흐린데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합창단은 뒤쪽에 앉고, 그리고 앞에서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고, 그리고 제일 앞쪽, 무대 앞쪽에 이제 솔리스트들, 성악가들이 나와서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베를린 필하모니 이 홀은 정말 세계적으로 가장 음향이 좋은 그런 홀의 하나고요. 그래서 아주 섬세하게 그 음향이 조합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진짜 어떤 소리도 놓치지 않는. 왜냐하면 이번에 세 군데서 똑같은 공연을 했기 때문에 참 비교해 보기가 좋았는데요. 홀들의 음향을, 세계적인 그 공연장의 음향들을. 그래서 똑같은 합창단, 똑같은 지휘자, 똑같은 오케스트라, 똑같은 그 솔리스트들이 노래를 했기 때문에 진짜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음악이 이렇게 다르게 들릴 수가 있나, 그런 것도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앞에서 파리에서 공연을 했던 저 파리 오페라 코미크는 지은 지 오래된 그런 홀이고 약간 소리가 답답하게 들리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뭐 카펫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의자의 직물 같은 것들이 흡음을 많이 하기 때문에 소리를 많이 빨아들여서 소리가 그렇게 잘 울리지가 않아요. 그 극장이 좀 옛날 극장들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너무 소리가 깔끔하고 명료하게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합창을 들었을 때 정말 전율할 정도로 아름다운 그런 소리였습니다. 제가 이걸 너무 들려드리고 싶지만 사실은 이 음원들이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들이 너무 좀 음질이 좋지 않아서 지금 이걸 이 자리에서 들려드리면 오히려 조금 인상을 망치게 될까 봐. 진짜 실제로 여기서 연주됐던 음향은 너무 아름다웠는데 이렇게 지금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그런 뭐 음원들이나 이런 걸 보시면, 물론 이제 여러분께서 관심이 있으시면 좀 찾아보실 수는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이영조의 처용 이렇게 이제 쳐보시면 유튜브에서도 들으실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몇몇 분들이 또 여기서 공연했던 거를 원래 이 극장에서는, 연주홀에서는 철저하게 금지를 했었는데 살짝 또 좀 노출을 하셔가지고 뭐 올리신 것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음질은 좀 실제로 공연장에서 들었던 것보다는 너무 떨어진다라는 걸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실제 공연 때 이제 그 커튼콜 때 모습이고요. 예, 조명을 제대로 했을 때의 모습이고, 저 뒷자리는 합창석이기 때문에 많이 차지 않았지만 이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채워져 있었고, 그리고 저 앞쪽에 보시면 막 기립박수를 치고 있는 그런 베를린 시민들을 또 보실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세 번째로 간 곳이 이 비엔나에 있는 빈 무지크페어라인 황금홀이라고 해서요. 이곳이 바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뭐 우리나라에도 가끔 내한 공연을 오는 빈 필하모니가 연주를 하는 그런 상주 홀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전체가 아주 황금색으로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황금홀이라고 보통 그렇게 부르는 곳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했던 그 공연의 풍경이고요. 그러니까 연주홀마다 다 구조가 다르고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합창단과 똑같은 오케스트라를 여기에 이제 세울 때 배치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를린 필하모니 홀에서는 이제 합창단이 중앙에 이렇게 전부 서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서 섰어요. 그래서 여성 합창단, 남성 합창단 또 이렇게 섞여서 이렇게 연주를 했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예, 여기 앞쪽까지 이렇게 청중석이 있어서 이 청중이 보이시죠, 지금? 그래서 이런 식의 공연을 했고,
그 스님 한 사람이 이제 나와서 이렇게 그 독창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마지막에 이제 그 가실이라는 여주인공이 칼로 자결을 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게 오페라 극장에서 할 때는 전체적으로 이제 오페라로 진행이 되니까 이게 좀 생생하게 그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콘서트홀에서는 이제 콘서트 형태로 오페라 공연을 하기 때문에 사실 연기를 그렇게 리얼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그나마 베를린 필하모니 홀은 조금 그래도 무대가 넓은 편이어가지고 무대 앞, 뒤, 옆으로 이제 솔로 성악가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연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V는 너무 무대가 좁아서 그냥 앞에 정말 옹색하게 서서 노래를 할 수 있는 공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뮤지컬 연출로 또 유명하신 이진아 선생님이 가서 연출을 하셨는데, 그래서 매번 홀마다 연출을 바꾸셨어요. 아주 빠르게. 그래서 굉장한 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죽는 방법도 이제 원래는 이렇게 칼로 이렇게 쫙 거가지고 죽어야 되는데, 그럴 만한 공간이 나오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딱 찌르는 신용만 하고 고개를 탁 꺾는 거예요. 이 소프라노가. 그러면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상징적으로 죽었구나 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어요. 정말 제대로 이렇게 죽는 연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원래 다른 이제 연주홀에서는 이렇게 딱 자결을 하고 바닥에 쓰러져서 죽었거든요. 근데 쓰러지지 않고 고개만 딱 숙였는데도 아주 정말 멋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었고요. 이제 조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인데, 지금 이 지휘자 홍석원 선생님은 그때 다리를 다치신 채로 투어를 가셔가지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지휘를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동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래도 아주 너무나 멋진 음악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청중석입니다. 예, 청중들이 이렇게 황금홀을 꽉 채우고 정말 굉장한 갈채를 보냈고요. 특히 위인에서 아주 정말 반응이 좋았던 것은 이 도시마다 청중의 성격도 많이 달라요. 파리 코미크 오페라에는 정말 그냥 오페라를 좋아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오셨고요. 그리고 베를린은 아무래도 거기가 필하모니 콘서트홀이기 때문에 평소에 콘서트홀에 오시는 그런 분들도 오셨는데, 대체로 조금 연세가 높은 그런 분들이 오셔서 정말 여기에 담긴 어떤 철학적인 메시지,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여성 적대적인 면, 그런 데 대해서도 비판을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2013년에 개정판을 냈을 때는 그런 부분이 많이 수정이 됐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날카롭게도 그 청중들이 그러면 그런 개작이 된 그런 자세한 과정을 왜 프로그램북에다 다 써주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지적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당연히 개작이 됐어야 됐고, 그 개작이 된 내용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 왜 이 초판으로 와서 공연을 했냐, 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고, 물론 이제 개작을 가지고 가서 하면 무대 규모가 훨씬 커지기 때문에 그런 투어를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돈이 없어서 초연판을 공연을 했던 건데, 예, 그랬는데 이제 당연히 뭐 이제 그런 반응들이 또 나오게 됐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호평을 받았고, 특히 비엔나 공연에서는 정말 재미있었던 게, 물론 이제 무슨 대사관이나 뭐 이런 쪽에 초청으로 온 그런 게스트들도 많았지만, 그런 청중도 많았지만, 직접 한국에서 뭐 국립오페라단이 와서 여기 와서 이제 공연을 한다라는 그 소식을 보고, 그리고 직접 매표를 해서 온 그런 청중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의외로 그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런데 대체로 보면 여기서는 베를린에서 조금 더 나이 든 청중이 많았던 것과는 다르게 비엔나에서는 아주 젊은 청중이 많았습니다. 그것도 특히 젊은 여성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그게 궁금해서 진짜 너무 이렇게 정말 아름답게 정말 이런 이제 연주홀에 오기 위해서 잘 차려입고 그리고 이렇게 많이 왔어요, 젊은 청중이.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 공연을 오게 됐느냐, 그런 걸 많이 물어봤는데, 하나같이 하는 대답이
뭔지는 모르지만 한국 거라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젊은 분들은 좀 오페라에 관심이 없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이게 오페라라서 보러 온 게 아니라 한국어로 하는 공연이기 때문에 보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현재 비엔나에서도 베를린에서도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젊은이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어 공부를 그동안 열심히 해서 자기가 한국어를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는지 그거를 좀 알아보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한국어에 관심이 있어서 왔다면 이건 오페라기 때문에 너무 이제 높은 소리로 노래 부르는 그런 고음도 많고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됐을 수도 있는데 내용이 그랬더니 자막을 보고 다 이해를 했고 그리고 많은 단어가 들려서 한국어 단어가 들려서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주제 선율로 이 작곡가 선생님이 그렇게 좀 각인이 되도록 반복적으로 주제 선율을 사용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막 따라 부르는 거예요. 뭐 가시라 가시라 이러면서 막 노래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한국에서 하는 한국어로 된 그런 공연은 다 와서 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청중이 많아서 제가 굉장히 놀랐고 또 아주 고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앞으로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그리고 또 특히 좀 젊은 청중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서양의 그런 콘텐츠를 우리가 제작하면 그러면 앞으로 상당히 그런 정말 인기를 모으는 공연들을 전 세계에서 할 수가 있겠구나. 그런 어떤 좀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고요. 그런 면이 굉장히 기쁜 그런 점이었어요. 이게 이제 마지막 비엔나 대사하고 그리고 또 왼쪽에 지휘자 그리고 이제 주역 가수 선생님들이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최근에 이런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제가 느끼게 됐던 것은 이전에는 항상 저희가 국립오페라단에서 무슨 자문회의를 하거나 그럴 때마다 해외에 나가서 이제 이런 공연을 우리가 선보이고 싶은데 우리나라의 창작 오페라, 한국 오페라를 선보이고 싶은데 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런 데 대해서 이제 뭐 자문을 하게 되면 사실 굉장히 비관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에 과연 서양 사람들이 관심이 있을까? 이런 음악을 좋아할까?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지금 와서 깨닫게 된 거는 한국이 너무 알려지지 않아서 그랬구나. 한국의 예술 그리고 한국의 문화 그런 것들에 그 서양 사람들이 너무 정말 관심을 가질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정보가 없어서 알려지지 않아서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또 국력의 신장에서 오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사람들이 이제 문화라는 것은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좀 토대가 갖춰져야 즐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이런 공연 예술은요 제작을 하는데 너무 돈이 많이 든다는 거죠. 정말 그 최근에 이제 한강 작가가 그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특히 국문학을 전공하거나 뭐 이런 분들이 옛날에는 항상 뭐 어른들이 너는 학교 졸업하면 뭐 할래? 이렇게 물어보면 조금 이제 뭐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랬었는데 요즘은 너무나 당당하게 국문과 나오면 뭐 하는데? 라고 물어보면 노벨 문학상을 받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도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용기를 주는 부분인데 사실 이렇게 정말 소설을 쓰거나 시를 쓰거나 이런 일은 물론 작가들이 굉장히 아주 정말 땀 흘려서 돌아다니면서 취재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공연 예술이라는 것은 정말 천문학적으로 돈이 많이 들고 그리고 예산이 많을수록
사실은 퀄리티가 높아질 수 있는,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그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서 앞으로는 좀 이렇게 소극장 규모의 그런 작은 공연들도 많이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또 외국에 가서 보여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한국 가곡에 요즘 그렇게 관심 있는 서양의 젊은이들이 또 많기 때문에 가곡을 잘 엮어서 음악극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지금 유럽에서는 그런 시도들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알려진 슈베르트나 브람스나 차이콥스키 이런 가곡들을 모아서 그 가곡들을 적절하게 배치해가지고 하나의 스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어떤 가정의 이야기라든지 뭐 연인 간의 이야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도 요즘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지금 서양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는 우리 가곡들로 그런 음악극도 만들어서 또 선보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앞으로 여러 가지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해서 정말 이런 그 대한민국에 대한 열기가 식지 않도록, 뭐 김밥과 라면 말고도 한국에는 너무나 많은 것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또 기쁘기도 했고요. 또 이런 주제로 여러분과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예, 끝까지 열심히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이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의 들으시고 질문하실 부분이 있으시거나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손 들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신현호 학생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학과 신현호라고 합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좋은 강연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후로 K 클래식이나 오페라에 입문하려는 학생이 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렇게 입문하려는 학생들이 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추천해 주실 만한 작품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요즘 그 임윤찬의 피아노 연주를 유튜브에서 들으시고 암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공부하시다가 많이 피곤하실 때 뭐 여러분이 아주 좋아하시는 그런 음악들이 있죠. 저도 뭐 사실 클래식 음악 외에도 이제 피곤하거나 좀 뭔가 이제 마음에 어떤 활기가 필요할 때는 또 듣는 음악들, 다른 장르의 음악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뭐 그냥 이제 일반적인 그런 뭐 우리가 흔히 듣는 그런 음악들 외에도 그런 음악 하나 이렇게 뽑아서 들어보시면, 뭐 요즘 임윤찬의 쇼팽 녹턴 2번, 쇼팽의 야상곡 2번, 굉장히 아름다운 연주도 유튜브에 올라와 있고요. 그런 곡들도 한 번씩 들어보시면 뭔가 좀 끌리는 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피로도 잘 풀리고, 오히려 또 아주 뭐 경쾌하고 발랄한 음악보다 또 굉장히 조용한 그런 클래식 음악이 조금 더 깊은 또 힐링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입문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원래 이제 주로 오페라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오페라 분야에서는 뭐 아주 정말 가장 전 세계적으로 공연이 많이 되는 그런 작품들이 역시 여러 가지 면에서, 대본이나 음악 면에서 또 정말 좋은 작품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작품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베르디의 라트라비아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비제의 카르멘, 그리고 푸치니의 라보엠, 크리스마스 부근에 듣기 좋은 그런 음악이죠. 그런 작품들, 그런 유명한 오페라의 아주 대표적인 아리아들, 뭐 이런 것들이 유튜브에 보시면 아주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부터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한국의 창작 오페라도 정말 좋은 작품들이 많은데, 아쉽게도 그렇게 아주 좋은 영상으로, 화질 음질이 아주 좋은 영상으로 올라와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렇지만
혹시 관심이 생기셨다면 그런 한국 창작 오페라의 그런 비디오 클립 같은 것도 한 번씩 보시면 조금 더 이제 어떤 아이디어도 얻으실 수 있고 앞으로 그 우리 예술이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지 또 그런 생각도 가지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질문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실미학과 김민지입니다. 먼저 좋은 강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K 클래식에 대해 알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을 가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나 수필과 같은 문학 작품들은 글자로 이루어져 있어서 당시 시대 상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반면 K 클래식과 같은 음악은 문학 작품과는 다르게 음율과 리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음악도 시대상을 반영할 수 있을까요? 만약 시대상을 반영할 수 있다면 시대상에 어떠한 반영을 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또 약간 또 답하기에 살짝 어려운 질문이기도 해요. 음악으로 과연 시대상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냐. 음악이라는 것은 정말 모든 예술 중에 가장 추상적인 장르입니다. 예, 그래서 음악 자체가 어떤 사상을 보여주거나 어떤 행위를 보여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표제 음악이라는 것이 있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음악들은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베토벤의 교향곡 뭐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시면 베토벤 교향곡 중에서는 뭐 3번 영웅 뭐 이런 작품이 있는데요. 에로이카라고 부르는 그 작품을 그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또 나폴레옹이 이제 새로운 세계를 유럽에서 건설하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신분제도가 무너지고 이제 정말 새로운 세상이 올 거라는 그런 어떤 기대와 확신을 사람들이 갖고 있을 때, 그때 베토벤이 그런 혁명적인 사상을 가지고 작곡했던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 음악이 구체적으로 어떤 혁명의 행위나 뭐 사상을 묘사하고 있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 음악을 들어보시면 그 안에서 정말 피가 끓고 있구나. 정말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리고 있구나. 이 작곡가의 음악은 굉장히 정말 그 목표 지향적이구나. 이런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베토벤의 교향곡을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베토벤은 끊임없이 어디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표를 향해서 자기만의 목표가 있어요. 그것이. 그래서 뭐 그게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잘 살아보세요 뭐 이런 목표가 아니라 굉장히 정말 뭐 인류 모두를 더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한 그런 어떤 목표 의식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담아서 작곡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끌어오르는 열정을 느끼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뭐 혁명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오페라로는 그런 것을 표현하기가 조금 더 수월한데요. 뭐 조르다노의 안드레아 쉐니에라는 뭐 그런 오페라 이런 것들 보시면 정말 프랑스 혁명기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뭐 그런 작품들도 찾아보시면 굉장히 또 많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음악에서는 어떤 사람의 성격을 표현할 때도 그 음악으로 성격 표현이 가능해?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또 굉장히 좀 뭐 나쁜 사람이 등장할 때는 예를 들어서 그 베르디의 오텔로라는 오페라가 있어요. 그게 셰익스피어의 오셀로를 토대로 한 그 작품인데요. 거기 보면 이아고라는 그 이제 그 자기 주군한테 이제 막 속살속살 해가지고 뭐 자기 아내를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간신이죠. 그래서 이아고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노래를 부를 때는 막 굉장히 아주 저음 현악기, 막 콘트라베이스 이런 걸로 막 음산한 소리를 내고 이러면서 딱 그 음악만 들어도 사람들이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도록 음악으로도 이제 그런 어떤 성격을 또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음악이 직접적으로 어떤 현상이나 사상을 행동을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준다. 그래서 뭔가 혁명적인 사상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유아교육학과 방하늘입니다. 우선 좋은 강연 너무 감사드립니다. 최근 20대와 MZ세대에서 주로 듣는 음악은 K-클래식, 오페라보다는 K-팝과 같은 대중음악을 듣곤 합니다. 전공자와 일부를 제외하고는 K-클래식 음악에 관한 관심이 적은 이러한 상황에서 클래식 음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또 이와 같은 음악의 음악적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평론가님의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근데 질문을 3개를 해주셨네요. 아,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클래식 음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그런 방향성. 사실 뭐 클래식 음악에 관심이 적은 건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항상 제가 아주 젊었을 때부터 평론 활동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한 25년 전부터 계속해서 끊임없이 제가 들었던 얘기가 클래식을 대중화해야 된다. 오페라를 대중화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였어요. 저도 젊었을 때는 그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서 클래식 음악이나 오페라를 대중화하기 위해서 저도 뭔가 좀 기여를 해야지 해서 책도 많이 쓰고 번역도 많이 하고 그랬던 건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사실 클래식 음악이나 또 오페라의 대중화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단은 그 클래식 음악이나 오페라는 음악적으로 우리가 그냥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대중 음악보다는 좀 화성이나 형식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주 듣기에 아주 그냥 정말 즉각적으로 귀에 꽂히고 또 어떤 마음에 위안을 주고 뭐 이런 클래식 음악들도 있지만 그런 클래식 음악들은 주로 좀 소품이라고 할까요? 좀 짧은 피아노 곡이나 바이올린 같은 것들 뭐 그런 것들은 정말 우리 마음에 바로 와닿을 수도 있지만 조금 형식이 복잡한 그런 음악들은 사실 많이 들으시지 않으면 아주 처음에 딱 들었을 때 그렇게 좋아하게 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현재 이제 이문찬 씨 같은 그런 연주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가 팬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연주자를 한번 보고 그 음악에 끌려서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 걸 다 찾아 듣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관심도 생기고 그 사람의 어떤 그 마음속 생각이나 이런 것도 막 들여다보고 싶어지고 그렇게 되죠. 우리가 팬이 되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순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만 우리가 또 이제까지 익숙하지 않았던 그런 클래식 음악에도 가까워지게 도와준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클래식 음악을 잘 알기 위해서 뭐 이렇게 아주 복잡하게 정말 이 악보를 보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냥 이렇게 저렇게 유튜브에서 그런 짧은 작품들을 들으시면서 조금 마음에 끌리는 게 있으면 이 작곡가의 다른 작품도 들어볼까 해서 또 들어보시고 그래서 조금 이제 분량도 늘려가고 처음에는 그냥 3분짜리, 5분짜리만 듣다가 그 다음에는 조금 뭐 이제 실내악 교향곡 이런 것도 좀 들을 수 있게 되고 이래서 조금씩 정말 그냥 정말 이렇게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차츰 물들어갈 수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꼭 클래식 음악을 좋아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게 내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그걸 왜 좋아해야 되겠어요? 그게 인류의 문화유산이라고 해서 꼭 우리가 좋아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내 마음에 와 닿으면 바로 그 순간부터 그냥 좋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쉬운 방법으로 해서 조금씩 그 분량을 늘려가신다면 언젠가는 정말 굉장히 좋아하실 수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네, 뭐 음악적 이해도를 높이는 방법, 뭐 그런 것들도 이제 그런 식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의 앞으로의 계획은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계속 열심히 평론을 하고 열심히 쓰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좋은 콘텐츠를 저도 개발하는데 조언을 하려고 노력할 예정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선생님 좋은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제가 솔직히 고백을 하자면 저도 클래식과 담을 싸고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네, 너무 어려운 공부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K 클래식이 이렇게 국위선양을 하고 있는 거를 저도 처음 알게 돼서 저의 무지함을 좀 반성하게 되는 시간이었고요. 제가 그 강연을 듣는 도중에 이 처용이라는 오페라 공연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너무 보고 싶어졌거든요.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생겼는데 이 처용이라는 작품이 이 주인공 자체가 옥황상제의 아들이고 막 이렇잖아요. 네. 그래서 유럽 사람들한테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주제 같은데 왜 이
작품이 선정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사실 뭐 뒷사정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왜냐하면 한국 창작 오페라 중에서도 좀 우리 근대사나 현대사를 다룬 그런 작품들이 있어요. 처음에 저도 그런 작품을 가지고 이제 유럽에 선을 보이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네네. 그래서 그런 작품이 선정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네. 여러 가지 그쪽의 그 무대 상황이나 또 예산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그렇게 큰 대작, 아주 많은 사람들이 출연하는 그런 작품을 가지고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랬군요. 그래서 이제 처형이라는 작품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국내에서는 2번밖에 공연이 안 네, 됐던 네. 작품인데 네, 혹시 며칠 동안 공연이 됐지만요. 예, 혹시 이게 한국에서 또 공연이 될 일이 있겠죠? 네, 앞으로? 이번에 또 투어를 해서 정말 전혀 그 국립 예술 단체들도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분명히 머지않은 미래에 다시 공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공연이 네 한국 국내에서 공연이 되면 꼭 보고 싶은 공연입니다. 그 사실 선생님께서 강연 해주시는 와중에 이 온라인에서도 질문이 꽤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하나밖에 질문을 못 받을 것 네. 같아서 하나 질문에만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철환 학생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클래식이라는 단어가 주는 고전적인 이미지 때문에 현대 청중들이 클래식을 접할 때 조금 시대에 뒤처진 장르로 오해하기 쉽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인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클래식의 현대적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사실 클래식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키시는 분이 굉장히 많고요. 오페라라는 단어를 너무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요즘은 현대 창작 오페라를 작곡하시는 작곡가 선생님들은 이제 오페라라고 부르지 말자, 우리도 그냥 뮤지컬 비슷하게 들리게 음악극이라고 합시다. 그렇게 해서 사실 오페라라는 단어도 많이 안 쓰고 있어요, 요새는. 요즘 새로운 창작 작품들을 보면. 그래서 음악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사실 클래식이라는 말 자체에서 거부감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뭐 사실 용어 자체에서 그런 오는 거부감뿐만이 아니라 형식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예술 장르라는 것 때문에 거부감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춤을 춰도 진짜 기분 내키는 대로 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막 춤을 출 수도 있지만 아까 이제 탱고라는 춤을 잠깐 보셨는데요. 그런 식으로 그 어떤 형태가 아주 정해져 있는 그런 발레라든지 뭐 탱고라든지 그런 춤들, 그런 여러 가지 약속을 지켜야 되는 그런 춤들 있잖아요. 정해진 대로 춰야 되는 그 형식미라는 것에서 느껴지는 그런 즐거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분방한 것만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은 아니다. 어떤 때는 그냥 있는 대로 다 풀어버리고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스트레스를 다 날려버릴 그런 예술도 필요하지만 또 너무 우리가 이렇게 좀 들떠 있을 때 우리를 차분하게 가라앉혀주고 우리를 좀 더 어떤 형식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예술도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클래식이 절대적인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어떤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많은 것들의 일부가 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사실 우리가 편견을 조금만 벗어나면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예술들의 세계가 더 많이 넓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우리 이용숙 평론가님께서 우리를 K-클래식에 입문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국위선양을 하고 있는 K-클래식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많이 접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좋은 강연 들려주신 이용숙 평론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